오늘은 루이 14세의 첫사랑 마리 만치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리안으로 불렸던 마리아 안나 만치니는 마자리네트라고 불린 마자랭 추기경의 7 조카딸들 중 막내였습니다. 마자랭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조카들을 프랑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섭정이었던 루이 14세의 모후 안도트리슈는 마자랭의 조카들을 궁정에서 매우 후하게 대우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마리안이 프랑스에 온 것은 1655년으로 겨우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그녀는 자매들 중 프랑스어를 가장 잘했습니다. 특히 마리안은 아름다웠으며 자매들 중 제일 재치있고 활달한 여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동시대 자료에서 마리안의 말은 매우 호소력이 깊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그녀의 말솜씨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서 당시 프랑스 궁정에서 유행했던 춤이나 연극에도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마리와 마리의 자매들 그리고 사촌들은 궁정에서 외삼촌인 마자랭 추기경 덕분에 매우 높은 지위로 대접받게 됩니다. 특히 마자랭의 후원으로 섭정 지위를 굳힐 수 있었던 루이 14세의 모후이자 섭정이었던 안도트리슈는 이 조카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고, 이런 상황은 마자랭의 조카들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마리아는 특히 큰언니인 라우라가 1657년 사망하고 형부가 성직자가 되면서 남은 언니의 2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57년에 마리아는 겨우 8살이었으며 그녀의 큰 조카는 4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녀는 이모로서 조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특히 마리의 자매들은 루이 14세와 그의 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와 비슷한 또래였기에 그녀들은 어린 국왕 형제와 함께 궁정에서 함께 자라나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루이 14세가 마자랭의 조카들과 잘 알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매력적인 여성들로 성장하던 이 만친이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루이 14세가 처음에 관심을 가진 인물은 마리의 언니인 올림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를 알게 된 안왕비와 마자랭은 올림피아를 멀리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도 올림피아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가 정말 마음에 든 여성은 올림피아의 동생인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마리 만치니는 당대 전형적인 미녀상과는 조금 달랐지만 검은 머리와 눈동자에 활기차고 아름다웠으며 또 지적이었던 여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지적이며 위트 있는 여성을 좋아했던 루이 14세는 당연히 마리에 대해서 호의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국왕이었기에 손쉽게 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루이 14세였지만 마리 만치니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고 마리는 그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이 14세가 마리에게 빠져버린 것은 1658년 됴케르크 공격 때였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갑작스럽게 병이 났는데 매우 심한 열이 있었으며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마리는 루이가 죽을 것을 걱정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루이는 죽지 않았고 살아났으며 마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루이 14세는 고모인 영국의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 앙리 4세의 막내딸인 앙리에트 마리에게서 진주 귀걸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진주 귀걸이는 아마 헨리에타 마리아가 어머니인 마리드 메디시스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메디치 가문의 진주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이 커다란 진주 귀걸이 한 쌍을 사랑하는 마리 만치니에게 선물합니다. 초상화에서 마리드 메디시가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가 후에 루이 14세가 만치니에게 선물하여 만치니 귀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진주 귀걸이입니다. 궁정에서는 루이 14세가 마리 만치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며 마리 역시 젊은 국왕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 14세는 마리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였는데 당시 퇴위 후 프랑스 궁정을 방문했던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은 루이 14세에게 자신이라면 원하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 특히 마자랭 추기경과 모후였던 안왕비는 루이 14세를 에스파냐 공주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고전적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둘을 멀리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정략 결혼이 결정된 후 마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다시 파리로 돌아온 마리가 염려된 줄 마자랭은 그녀를 이탈리아의 명문 귀족이었던 로렌초 오노프리오 콜론나와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1661년 외삼촌인 마자랭 추기경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마리안의 혼담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기에 마리안 역시 이탈리아의 높은 가문으로 시집가게 됩니다. 이 결혼은 마자랭이 죽기 전 프랑스의 육군 원수이자 튀렌느 자작이었던 앙리드라 투르 도베르뉴가 마자랭에게 자신의 조카이자 부이용 공작이었던 로렌초 오노프리오 콜론나와 마리안의 결혼을 요구했고 마자랭은 이를 승낙했던 것입니다. 라 투르 도베르뉴 가문은 프랑스의 고위 귀족 가문 중 하나로 11세기나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명문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앙리 2세의 왕비였던 카트린드 메디시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라 투르 도베르뉴 가문 출신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튀렌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튀렌느 자작인 앙리드라 투르 도베르뉴는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루이 13세와 루이 14세 시절의 군인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자랭이 없지만 여전히 왕가에서 호의적이었던 마자랭의 막내 조카를 조카 며느리로 얻어서 가문의 이익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자랭이 죽은 다음 해인 1662년 마리안은 부이용 공작과 결혼하는데 둘의 결혼식에는 루이 14세와 그의 왕비인 마리 테레즈 그리고 국왕의 모후인 안왕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안은 결혼 후에도 조카들을 돌봤는데 이들 역시 왕가의 반개 가문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리가 루이 14세의 연인이라는 것을 온 유럽이 알고 있었는데 첫날 밤에 마리가 처녀라는 걸 알게 된 로렌초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부부는 둘 다 로마 출신이었고 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어 신혼 때까지는 무난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마리안의 남편이었던 로렌초 오노프리오 콜론나는 숙부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궁정 조신으로서는 적절히 행동하지 못했으며 문학적 소양마저 떨어졌기에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대 뛰어난 재치와 말솜씨 그리고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안이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리안은 남편을 대신해서 궁정에서 정치적인 면에 개입하기도 했으며 살롱을 열어서 사람들과 교류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을 썼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며 후대에도 추앙받는 시인이자 동화 작가였던 장드라 퐁텐을 후원했던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마리는 연달아 세 아들을 낳은 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는 더욱 나빠졌으며 로렌초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마리도 애인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렌초는 마리를 계속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으며 아내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마리는 이탈리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똑같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도망치기로 한 동생 오르탕스를 만난 마리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남장을 하고 함께 프랑스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마리 아는 수많은 귀족 여성들이 연루된 독살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녀의 죄명은 그녀가 조카인 방동공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였던 올랭피아는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갔지만 마리 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법정의 남편과 연인이라고 알려진 조카 방동공작을 양쪽으로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마리 아는 법정에 나올 생각은 없었지만 국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조카와 결혼하기 위해 남편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를 대동하고 온 것은 만약 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다면 당연히 방동공작도 신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려왔다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결론났으며 마리 아는 풀려납니다. 하지만 이미 독살 사건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치를 떨었던 루이 14세는 마리 안을 지방으로 추방해버립니다. 물론 마리 안은 다시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매우 환영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녀는 대단히 위트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독살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끝 많은 국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여전히 마리 안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이후 그녀를 다시 한번 지방으로 추방합니다. 하지만 결국 1690년 루이 14세는 마리 안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는데 마리 안은 궁정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뒤끝 많은 루이 14세의 심리 상태를 알아차렸을 듯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안 보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일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오르탕스는 잉글랜드로 향했습니다. 이때 여동생과 헤어진 마리는 회고록을 지필해 팔면서 경비를 마련해 유럽 대륙을 떠돌았습니다. 1689년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마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1715년 마리는 피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루이 14세의 첫사랑 마리 만치니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